보이스피싱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병원에서 직접 전화 왔었는데? 할머님,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저는 부엌에서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72년을 살아온 이 손으로 매일 아침 만들어 온 평범한 풍경이었죠.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살 손자는 제가 선물해준 낡은 색연필 세트를 꼭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색연필들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민준이는 그걸로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1등 할 거야.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후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며느리 지혜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는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죠. 어머님, 전 먼저 나갈게요.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와. 지혜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며느리가 요즘 부쩍 바빠 보이네. 힘들 텐데.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 고지서 몇 장이 꽂혀 있었고 저는 그걸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다는 뉴스를 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김영숙 할머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철수 교수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할머님 손잡은 민준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최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아프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무슨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위험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치료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민준이 살릴 수 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특수 치료제가 워낙 고가라서요. 8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이놈,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손자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의심부터 하다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분께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며느님께서 자세한 내용 아실 겁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지혜야,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민준이가. 어머님도 연락받으셨구나. 저도 방금 통화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님, 저 정말. 어떡하죠? 우리 민준이가. 괜찮아, 지혜야. 돈은 내가 있어. 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자.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내일 은행 가셔서
돈 찾아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에 그렇게 밝게 웃던 아이가 혹시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눈치채지 못한 걸까?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은행 문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빨리 돈을 보내야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8천만 원 인출하려고 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은 통장을 보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할머님, 혹시 무슨 용도로 쓰시는 돈인가요? 손자 치료비요. 급하거든요. 어떤 병원이신가요? 질문이 계속되자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내 돈인데. 서울대병원이요.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포스트잇에 뭔가를 적어서 제게 슬쩍 건넸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 글씨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병원에서 직접 전화 왔다고. 하지만 수진의 진지한 눈빛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할머님,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대기석에 앉아 있는 두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장을 입은 그들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저렇게 쳐다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은행 뒷문으로 뛰쳐나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수진이 건넨 포스트잇은 제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설마. 우리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건넨 포스트잇이 주머니 속에서 자꾸 저를 찔러댔죠. 보이스피싱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분명히 병원에서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 내가 지혜를 의심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좌판을 정리하고 옆집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 민준이가 아침에 놀던 색연필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색연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참을 망설였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지혜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니, 너무 밝았어요. 어제 그렇게 울먹이던 목소리와는 달랐죠. 지혜야,
나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요? 무슨 보이스피싱이래. 은행 직원이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저한테도 연락 왔다니까요. 어제 통화했잖아요.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준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머님이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빨리 돈 보내주셔야 한다니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화를 내는 걸까요? 알았어,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나 봐. 어머님, 제발요. 내일까지만 보내주세요. 병원에서 독촉 전화 또 왔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조급함. 예전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지혜의 목소리. 왜 그렇게 급했을까? 은행 직원은 왜 나를 말렸을까?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들이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아픈 걸까? 아침에 본 민준이는 멀쩡했잖아. 기침 한 번 안 했고 밥도 잘 먹었어. 이상해. 뭔가 이상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어머님, 계좌번호예요. 8천만 원 정확히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지혜. 문자 아래에는 낯선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벽 2시에 왜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거지? 민준이 엄마라면 지금쯤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어야 정상 아닐까? 그런데 계좌번호는 차분하게 보낸다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결심.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확인해야 해. 내가 직접. 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푸른 하늘 유치원입니다. 저 민준이 할머니인데요. 어제 민준이 잘 있었나요? 네, 할머니. 민준이 어제도 잘 놀다 갔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 놀았다고, 상을 받았다고, 희귀 혈액 질환이 있는 아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을 만큼 멀쩡했다고, 혹시 민준이 많이 아파 보이거나 안색이 안 좋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오히려 요즘 더 활발해진 것 같은데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민준이는 아프지 않았어. 그럼 병원 전화는 뭐였지? 며느리는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72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거야.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영숙 씨. 어디 가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아온 저였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버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웃고 걷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저와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건물,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소아청소년과 김철수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런 교수님은 안 계신데요? 네, 그럴 리가. 분명히 서울대병원이라고. 할머니, 이름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민준이라는 7살 남자아이 진료 기록 있나요? 환자 정보는 보호자 확인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민준이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1년 내 그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없네요, 할머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없다고, 진료 기록이 없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병원 로비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며느리, 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돼. 며느리 물건을 몰래 뒤지다니. 하지만 발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화장대 위에 향수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옷장은 딱 닫혀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들. 두 번째 서랍, 옷가지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수건 아래에 통장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박지의 명의의 통장. 그런데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3천만 원 입금, 5천만 원 출금, 2천만 원 입금. 누가 며느리에게 이런 큰 돈을? 통장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강민호 8천 넘으면 5대5. 그게 누구야? 5대5는 또 무슨 뜻이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누군가와 짜고 나를.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나를 속이고 있어. 누군가와 함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 증거가 없잖아. 통장은 며느리 거고 메모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아니야. 틀리지 않았어. 은행 직원. 그 여자가 날 도와주려 했잖아. 저는 가방에서 그때 받았던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보이스피싱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은행에 가야 해. 그 직원을 만나야 해. 혼자서는 못하겠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준이,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내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는 걸.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간다. 그 직원을 만나서 도움을 청한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알아낼 거야. 며느리 지혜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근한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왔죠.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이불을 꼭 껴안고 새근새근 숨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는 척 해야겠어. 지혜가 혹시 모르니까. 가방에 어제 발견한 통장 사진을 찍어둔 휴대폰과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속인 거라면 평생 그 애를 믿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의지했던 게 다 그 애였는데.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보였어요. 은행 앞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30분 전이었죠.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드디어 9시가 되었고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이수진. 저를 도와주려 했던 그 직원. 10분쯤 지났을까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기억하세요? 수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알아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때 그분이시죠? 네. 저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맞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업무 시작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행 문이 열리고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창구로 갔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업무 처리하는 척 할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확인했어요. 손자는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진료 기록이 없대요.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이 관련되어 있나요? 그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통장이랑 메모를 찾았어요. 거기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눈치챈 걸 알면. 그래서 왔어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포스트잇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6시 은행 뒤 카페.
할머니, 오늘 저랑 만나요. 제대로 얘기합시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민준이는 이미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데려갔겠죠.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가 3통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돈 보내주시는 거 맞죠? 병원에서 또 독촉 전화 왔어요. 빨리요. 어머님 전화 왜 안 받으세요? 민준이 걱정 안 되세요? 민준이 걱정 안 되냐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넌 정말 민준이가 걱정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내 돈이 걱정되는 거니?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티를 내면 안 돼. 알았어. 오늘 보낼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최고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저 애가 나를 이렇게 속이기 시작한 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매랑 나랑 엄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민준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기억났어요. 할매, 우리 셋이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어요. 영원히. 같이. 저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매가 너를 지킬게. 내 엄마가 뭘 하든 너만큼은 지킬 거야. 오후 6시 은행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지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려줬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손을 감싸니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는데 이 낯선 사람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저 애한테 잘해줬는데.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왜 저 애가,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수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으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취직했어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함께 싸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 답해주세요. 하나하나 정리해야 해요. 네. 먼저, 며느리분 이름이 뭐예요? 박지예요. 통장에 있던 그 이름. 강민호.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수진이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요? 기억나세요? 사진을 찍어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금액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거래 내역이에요. 여러 명한테서 돈을 받아서 분산하는 수법이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정말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할머니를 직접 타깃으로 삼은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일부러 할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경찰이 움직여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척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마세요. 그들이 다시 연락 오면 그걸 다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그들이 협박하거나 거짓말하는 걸 다 기록해야 해요. 그게 증거가 돼요. 수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 저장하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 아직 고마워하시긴 일러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혜가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병원 다녀왔어. 요즘 혈압이 높아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오늘 돈은요? 오늘 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 은행 업무 시간 끝나서 못 갔어. 내일 할게. 지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꼭이요? 병원에서 정말 독촉하거든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꼭이요, 어머님.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 생각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돈을 보내는 척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마세요. 내일이 중요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대로 설정을 해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싸운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하얀 달. 며느리야. 너도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이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었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확실하게 잡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출근해요. 민준이 유치원 보내주시고 돈 꼭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다시 보낼게요. 출근한다고? 이 시간에?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오늘 꼭 보낼게.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혜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죠. 할매, 배고파. 그래, 우리 민준이.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민준아, 내 엄마가 할매를 배신했어.
그런데 넌 아무것도 모르지? 대화. 민준이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할매,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했어.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네. 근데 엄마가 요즘 집에 잘 안 와. 할매, 엄마 어디 갔어? 그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냐고? 넌 엄마가 할매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 엄마 바쁘신가 봐. 민준이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할매, 나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는 정말 순수한데,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은행이 문을 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저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며느리한테 은행 갔다 온다고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저랑 만나요. 어제 갔던 그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강민호라는 이름으로요. 그 사람, 이미 경찰 수배 대상이에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40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보이스피싱 조직 두목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래요. 최근 3년간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50억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하고.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수진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 아마 이 사람의 연인일 거예요. 연인이요? 네. 같은 조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강민호는 항상 여자 파트너와 함께 일한대요. 가족을 타깃으로 삼는 게 특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혜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던 건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강민호를 직접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야 경찰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저를 미끼로 쓴다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진이 재빨리 손짓을 했죠. 할머니, 받으세요. 녹음 켜시고.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할머님 되십니까? 차분하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의사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민준이 치료비 건으로요. 또 시작이군.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라고 입모양을 했어요. 아, 네. 오늘 보낼 거예요. 할머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좌 변경? 어제 며느님께서 보내주신 계좌로는 입금이 안 돼요. 새로운 계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상해. 계속 계좌를 바꾸고 있어.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할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누군가한테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런 치료는 보통 가족끼리만 알고 계시거든요. 목소리가
미묘하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중으로 꼭 보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진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할머니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시요? 누군가한테 말했는지 물어봤잖아요.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카페를 나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혹시 김영숙 할머님이신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 아까 노트북에서 봤던 강민호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할머님, 며느님께서 제가 할머님 좀 만나뵈라고 하셔서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차 한잔 하실까요?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요. 10분만요, 할머니.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이 이름을 꺼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손자 이름을 내 입에 담아? 알겠어요. 잠깐이요. 강민호는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까 수진과 만났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커피를 주문하더니 저를 마주보고 앉았죠. 할머님, 며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이 돈 보내시는 걸 망설이신다고. 아니에요. 보낼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할머님, 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누군가한테 이 얘기 하셨나요? 은행 직원이나 다른 분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어. 이 사람 알고 있어.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정말이세요? 강민호의 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님, 거짓말하시면 민준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래요? 손자 살리려는데. 강민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할머님. 괜찮아요. 그럼 오늘 꼭 보내주세요.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게요.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님.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님께서 할머님 정말 사랑하신대요. 좋은 가족이시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좋은 가족이라고, 다 거짓말이잖아. 전부 다. 카페를 나와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강민호를 만났어요. 네. 할머니, 어디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 사람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협박까지 했고요. 할머니,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저도 지금 갈게요. 근데 증거가 있나요? 그냥 말로만 한 건데. 할머니, 녹음하셨죠? 아, 저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강민호와의 대화가 모두
수진 씨, 녹음됐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수진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통장 사진, 메모, 그리고 강민호와의 녹음 파일까지.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 오래 추적했거든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 협조가 필요해요. 뭘 하면 되는데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척 하세요. 우리가 미리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 사람들이 현금 찾으러 오면 그때 체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분도 공범이시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알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민준이도 함께 있었어요. 할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돈 보내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응, 보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제 민준이 살았네요. 지혜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내가 민준이를 사랑하는 척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겨워. 지혜야, 내일 병원 같이 갈까?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손자 치료하는 거 보고 싶어서. 할매니까. 아, 어머님. 내일은 안 돼요. 병원에서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또 거짓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야. 내 마지막 밤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에요. 경찰과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 제가 돈을 보내는 척하면 그들이 현금을 찾으러 올 때 일제히 체포한다는 계획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와 다르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야, 너 오늘 어디 가니? 옷을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어머님, 돈은 오전에 보내주실 거죠? 또 시작이군. 흥. 은행 열리면 바로 갈게. 꼭이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안 보내시면 정말 큰일 나요. 지혜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이해도 불안한 건가? 알았어. 걱정 마. 지혜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마치 작별 인사 같은데?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고 경찰과 연결된 상태였어요. 형사님이 말했었죠. 할머니, 휴대폰 통화 켜두세요.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경찰도 밖에서 대기 중이고요. 수진과 함께 창구로 갔습니다.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지만 수진이 자리를 바꿔줬죠. 8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천천히 업무를 처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10분 후에 계좌 이체하는 척 하세요. 그 사이에 경찰이 배치될 거예요. 알겠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분, 2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은행이야. 지금 처리 중이야. 빨리요, 어머님. 제발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 그때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할매, 무서워. 여기 어두워. 민준아, 어디 있어? 누가 너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손자 목소리 들으셨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한 거야? 아직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 말 안 들으시면 이 꼬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입모양으로 침착하게라고 했어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돈 8천만 원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했으면 취소하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어. 이놈이 다 알고 있어. 할머니, 경찰 신고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지금 당장 취소 안 하시면 손자는 못 봐요. 안 돼. 제발.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30분 드릴게요. 30분 안에 돈 보내시고 경찰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진짜일까요? 확인해 봐야 해요. 민준이 목소리였어. 분명히. 할머니, 유치원에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손이 떨렸지만 유치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푸른 하늘 유치원입니다. 저, 민준이 할머니인데요. 민준이 지금 있나요? 네. 할머니, 오늘 민준이 안 왔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전화하셔서 오늘 쉰다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왔다고? 그럼 민준이가 정말... 수진이 급히 밖으로 나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손자를 납치했어요. 제발, 민준이 좀 찾아주세요. 형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추적 들어갈게요. 30분이래요. 30분 안에 돈 보내고 경찰 취소하래요. 할머니, 그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일단, 함정이라도 상관없어요. 민준이 목소리 들었어요. 제발 민준이 좀 찾아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들 앞에서 빌었어요. 돈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민준이만 살려줘. 형사들이 급히 무전을 치고 지휘본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며느리 위치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였어요. 할머니, 15분 남았어요. 아직도 경찰이랑 같이 계시네요?
제발, 제발 민준이 좀 돌려줘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혼자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30분 안에 돈 들고 오시면 손자 돌려드릴게요. 혼자요? 네. 경찰 데려오시면 손자는 못 봅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그거 완전히 함정이에요. 상관없어요. 민준이만 살리면 돼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수진 씨, 당신도 가족 잃어봤잖아요. 그 마음 알잖아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혼자 간다. 민준이를 데려오려면 혼자 가야 해. 형사들이 말렸지만 뿌리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찰은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할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들 폭력 조직이에요.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땡땡구 땡땡동 폐공장 혼자 오세요. 뒤따라오면 손자는 못 봅니다. 폐공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할머니, 거기 왜 가세요? 거기 위험한 곳인데.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이제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민준이만 무사하면 돼. 택시가 외딴 공장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맞아요? 네, 여기에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공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왔어요. 나왔어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강민호, 그리고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둘이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지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준이 어디 있어? 걱정 마세요, 어머님. 민준이 잘 있어요. 강민호가 손짓을 했습니다. 뒤에서 남자 하나가 민준이를 끌고 나왔어요. 할매. 민준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매가 왔어. 괜찮아. 강민호가 통장을 내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돈.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강민호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야, 너 왜 이러는 거니?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어머님, 전 민준이 따위 관심 없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남편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어머님 옆에 있었던 것도 전부 이 돈 때문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불쌍하죠? 사랑받는 줄 알고 죽었겠네요. 근데 사실 전 그 사람도 안 사랑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돈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이 더러운 집에서 늙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근데 이제 끝났네요. 강민호가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기야, 이제 가자. 여긴 끝났어. 그래, 오빠. 이제 우리 자유야. 둘이 연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그래도 민준이만큼은 내 아들인데. 지혜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어머님, 민준이 데려가세요. 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짐이죠. 그 말에 정말 이게 사람이야? 강민호가 민준이를 밀어냈습니다. 민준이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저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매가 지킬게. 강민호와 지혜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밖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어요. 뭐야? 경찰이? 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형사님들이 따라온 거였어요. 꼼짝 마.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와 지혜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포위당했어요. 안 돼. 나 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수갑을 채웠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어두운 공장 안을 비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꽉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아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매, 무서웠어. 엄마가,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 너무 어린 아이가 겪어선 안 될 일을 겪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매가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강민호와 지혜에게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죠.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강민호한테 속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사님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병원 가셔야겠어요. 손자분도 검사 받아야 하고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긴 것처럼 작았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민준이를 데려갔어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할매, 같이 있어줘. 금방 올게. 민준아, 용감하게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진 씨. 네, 할머니.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없이 아들 키웠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줬고. 할머니,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수진이 제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 조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가능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은 노트북을 꺼내 앉았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은행에서 수진을 만났을 때, 병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 말을 하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분. 박지혜 씨는 처음부터 강민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조사 결과 지혜 씨는 3년 전부터 강민호와 연인 관계였어요. 할머니 아드님과 결혼하기 전부터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우리 아들은 미리 표적을 정해둔 겁니다. 아드님이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죠. 그럼 결혼도, 민준이도, 네,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받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해서. 아니에요. 알아야죠. 진실을. 하지만 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할매. 달려가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응.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고 맑던 눈이 무언가에 겁먹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만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상담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네.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택시를 불러줬어요. 할머니,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진 씨. 택시 안에서 민준이는 저한테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매, 우리 집 가는 거야? 응. 집에 가자. 엄마는 어디 갔어?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내 엄마는 할매를 배신했고 너도 버렸다고? 엄마는 좀 바쁜 일이 있대. 나중에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현관, 익숙한 냄새.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살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던져진 쿠션, 화장대 위에 향수병. 수진이 물을 끓여서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 오늘 밤 제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 씨도 피곤할 텐데.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가서 쉬어요.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머뭇거리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네. 아니, 민준이가 있지. 민준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의 독백.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지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찍은 거였죠.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혜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때도 거짓이었을까? 우리 아들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지혜는 뭘 생각했을까? 이 바보, 내가 너를 사랑할 리 없잖아. 너희 집 돈이 필요할 뿐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던 순간인데, 거짓이라도 그때만큼은 행복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 시간만 흘러갔어요. 저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지만 자면서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할매, 무서워. 잠꼬대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곁에 누워 손을 잡아줬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매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언젠간 떠나야 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올까? 이 어둠이 끝날까?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매, 악몽 꿨어. 무슨 꿈? 엄마가 나한테 필요 없다고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야. 진짜였어. 꿈이야, 민준아. 그냥 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밥, 국. 평범한 아침상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할매, 나 배 안 고파. 조금만 먹어. 힘내야지. 할매, 엄마 언제 와? 그 질문에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엄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어. 언젠간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이른 거야. 엄마는 좀 늦을 것 같아. 할매랑 우리 둘이서 잘 지내보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어요. 알고 있는 거야? 이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거야? 오후에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수진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아직.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봐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민준이. 내가 무너지면 민준이는 어떡해? 미안해. 수진 씨.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발.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검찰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해요. 네. 그리고 며느리분 구속 영장 청구됐습니다. 강민호와 함께요. 그렇군요. 할머니, 재판 때 증언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냐고? 며느리를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 하지만, 네, 할게요. 할머니, 힘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인 걸까?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인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비록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해도 2개월 후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고 차가운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차 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2개월 만에 민준이는 수진의 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법정에 데려올 순 없었으니까요. 할매, 빨리 와야 해. 약속이야. 아침에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고 불안한 목소리였죠. 할매가 어디 안 가지? 돌아오지? 당연하지. 할매는 민준이 안 떠나.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말랐어요. 잘 먹지도 않고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두 그 애 때문이야.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변호사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2사람, 강민호와 지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던 화장기는 없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원망받을 일을 했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할머니, 저 있어요. 괜찮아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부터 사기 및 협박,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 박지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요. 손자가 희귀병이라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포스트잇을 건넨 것,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것, 집에서 통장을 발견한 것. 말을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증인의 아드님, 즉 피고인의 남편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죠? 네. 그 사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고? 의심스러운 점?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박지혜와 공범 강민호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 수상한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남편의 생명보험금 5억 원을 수령했고 그 돈이 강민호 계좌로 일부 입금된 정황이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검사님, 그럼 그 사고가 현재 재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지혜를 돌아봤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더군요. 검사님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박지혜, 3년 전 피해자의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강민호와 연인 관계였습니까? 지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에 기각.
피고인 답하십시오.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결혼도 계획이었습니까? 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까? 네. 아들 민준이에 대한 애정도 거짓이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애초에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였어? 그럼 남편의 죽음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강민호 오빠가 그냥 사고라고만. 거짓말 마십시오.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문자입니다. 오빠, 보험금 나오면 55 맞지? 사고 3일 후에 보낸 문자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공모했던 겁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살해당한 거였어. 판사님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전 가난하게 자랐어요. 평생 돈 없이 살았고, 그게 변명이 되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했어야지. 왜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이용하고. 어머님은 몰라요. 가난이 뭔지. 나도 가난했어. 소리쳤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남편 없이 아들 키우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나는 사람 안 죽였어. 거짓말로 가족 속이지 않았어.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사람 죽여, 애 학대해. 전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너 행복했니? 강민호랑 도망가서 행복할 수 있었겠니? 너는 평생 불행할 거야. 내가 한 짓 때문에. 지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님이 강민호를 신문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당신은 몇 명을 속였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50명 이상입니까? 아마도. 피해액은 50억 정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강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입 닥쳐.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말을 해? 우리 아들 죽인 놈이.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만 조금 건드렸을 뿐이죠.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강민호에게 달려갔어요. 이 나쁜 놈, 내 아들을 죽였어. 경호원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발, 놔줘. 저놈을 죽여야 해.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증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법정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휴정 후 다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님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살면서 그만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님,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가족도 아니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민준이는 제 아들인데.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민준이 엄마 자격 없어. 내가 직접 말했잖아. 애정 없었다고. 필요 없었다고. 하지만 민준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너는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면서 살아. 어머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만이라도.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신한테 빌어.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사기, 공갈,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지혜 사기, 공갈, 살인방조,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싫어. 싫어. 나 안 가. 경호원들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할머니, 재미있었어요. 다음 생에 또 봐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손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할머니 힘드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정의가 실현됐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럴까? 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민준이한테 가야지. 네. 가요, 할머니. 민준이, 이제 너랑 나 둘이서 살아야 해. 힘들겠지만 할매가 지킬게. 내 엄마가 못해준 사랑. 할매가 전부 줄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근데 민준이만큼은 지킬게. 약속할게. 6개월 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은 떠났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지혜의 흔적, 아들의 추억, 그 모든 게 저를 숨막히게 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지혜의 친권을 박탈했고 제가 민준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준이 둘만의 삶이 시작됐어요. 할매, 이거 봐.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환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뭐 그렸어? 할매랑 나. 그리고
수진 이모.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하지만 이번엔 그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민준이 엄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예쁘게 그렸네. 우리 민준이. 흥. 할매, 이거 냉장고에 붙여도 돼?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가 달려가 냉장고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하고 만족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잊어가고 있구나. 아니,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가. 일주일에 2번 민준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도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비하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도 밤에 악몽을 자주 꾸죠? 네. 일주일에 3~4번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혼재되어 있어요. 아이가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면회 요청이 온 적 있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2번 왔어요. 거절하셨죠? 네. 민준이한테는 말씀하셨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아직 그 애한테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게. 할머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하셔야 해요. 민준이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내 엄마는 감옥에 있고 할매를 속였고 너를 이용했다고. 선생님,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랑을 함께 전해주세요. 사랑이요? 네. 엄마는 잘못했지만 할머니가 있다고. 할머니는 민준이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놀러 와요. 민준이도 수진을 무척 좋아했죠. 수진 이모.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준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어. 예전처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가 먼저 잠들고 나서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흥, 괜찮아. 정말요? 수진의 눈빛이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잘 모르겠어. 할머니, 정의가 실현됐잖아. 그 애들도 벌 받았고.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으시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겼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네. 정의가 실현돼도 잃어버린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아들, 며느리에 대한 믿음, 평범했던 일상, 그 모든 게 돌아오지 않았죠.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지켜내셨잖아요. 그게 다행이긴 하지. 그게 전부예요. 할머니,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할머니가 전부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박지혜.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뜯었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원망하실지 알아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고요. 저는 지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 얼굴이,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특히 밤마다 꿈을 꿔요. 민준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꿈을요. 어머님,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진심이었어요.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 그 마음도 묻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어머님, 민준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거짓말 같겠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지혜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지금 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너무 늦었어, 지혜야. 내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났어.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민준이한테 보여줄까? 언젠가? 아니, 아직은 아니야. 이 아이가 더 크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매, 엄마는 언제 와?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구나. 민준아, 할매, 나 알아. 엄마 안 오는 거 알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지금 올 수 없어. 엄마가 잘못을 해서. 무슨 잘못?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고 있어. 그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민준이를 사랑했어.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나중엔 분명히 사랑했을 거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으니까요. 할매,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언젠가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그때 가서 직접 물어봐. 엄마한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할매는 안 가지? 응. 할매는 안 가. 민준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약속? 약속.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매, 사랑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매도 민준이 많이 사랑해. 다음 날 오후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민준이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할매, 예쁘다. 그래, 예쁘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함께 나왔거든요. 할머니, 웃고 계시네요. 응. 민준이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 그게 희망이에요, 할머니. 희망이라.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어머니 잃고 나서 한동안 살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민준이를 보면서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나도 고마워. 수진 씨가 없었으면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제 가족, 그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준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저거 봐. 하늘 예쁘다. 그래. 예쁘네. 셋이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따뜻한 바람, 손을 잡은 사람들. 이게 행복인가? 완전하지 않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행복인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는 남고 아픔은 계속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며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아, 미안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별은 대답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민준이는 지킬게. 내가 못 본 그 아이의 미래를 내가 볼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사랑한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민준이와 수진이를 채운 거죠.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곁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고 국을 끓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매, 아침이야?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응. 씻고 와. 밥 먹자. 알았어. 민준이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상처를 안고 아픔을 기억하며.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냉장고에 붙은 민준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할매, 민준이, 수진. 한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림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이제부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을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주위의 친한 친구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실버시네마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